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 짧게 이어가 보겠는데요. 의원 정수. 그러니까 의원 국회의원자 지금 300명이잖아요. 이걸 10% 그럼 330명이 되는 건데 이 부분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의원수 30명 확대, 야 3당 시동 걸고 여당은 여론 떠보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야 3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야 3당을 말하는 거예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이어서 손학규 정동영 대표가 가세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늘리는 거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당은 약간 이렇게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 못하고 분위기 좀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당 공수처법과 맞바꾸기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공수처법은 여당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는 건데 이거와 어떻게 같이 묶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심상정이 불당긴 의원수 확대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의당은 불의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각 당별로의 입장이 자세히 소개가 돼 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회의원 30명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동의한 겁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인구, 면적 대변, 증언 뭐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부정적 여론의 유지 입장을 일단 갖고 있긴 하지만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심상정 밥그릇 본색 드러냈다. 뭐 강하게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정의당의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되어 불의한 조국의 수호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거짓말 발언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선거제 개혁을 밥그릇 싸움으로 정쟁으로 격화시키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할수록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할수록 안심하고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오직 자유한국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셨죠? 치열합니다. 물론 발언들 치열합니다. 자, 먼저 김현 전 의원께 민주당 입장이 좀 궁금한데 민주당은 의석 10% 늘리는 거 반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논의할 만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300석을 예. 가지고 보고 예. 있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225석 플러스 75석 예, 지금 예. 현재 당론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 그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뭔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전에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예. 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그렇습니다. 가져가겠다라는 270석으로 건데 만든 겁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고수하면서 여야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한교안 대표는 정의당에 대해서 뭐 불의당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데 예.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선거구제 개편안은 이미 선진화법으로 해서 상정이 되어 있어서 공수처법은 오늘 부의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가능성 그다음에 얘기가 있습니다. 내달 11월 27일이면 선거구제 개편안도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의혹의 눈길을 보낼 것이 아니라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를 내놔야지. 알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영상불로 대통령을 예. 음해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그다음에 여당 공격하는데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00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유지하는 쪽에 일단 그거는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좀 보세요?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하고 예. 선거구제 개편을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예. 어쨌든 야당의 반발로 지금 선거구제 개편 다른 야당들은 같이 해야 된다는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선거구제법에 대한 얘기를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자라고까지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놓고 그럼 있지는 답변을 않습니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열어둘 수는 있다라는 쪽이신 것 그렇지는 같네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 이재용 전 의원께 발언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현 의원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당은 그럼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슨 안을 갖고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300석 이상을 넘길 수는 없죠. 아, 예, 300석은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가 지금 당의 입장이고요. 270석에서 양보해서 300석으로 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뭐 협상만 언어만 따지다 예.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300석을 유지하지 말고 늘리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예. 무슨 지역 균형 말씀하셨고 인구 비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맡아야 되는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그거를 좀 더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거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예. 의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AI 강국이 예. 되겠다는 부분도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민간 쪽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도 정책 쪽에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예. 그 뜻은 뭐냐?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예. 지금 민주당은 300석을 해서 고정됐다고 하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결사 반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어떤 그렇게 시점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재용 전 의원은 의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예. 시점이냐. 공수처법하고 예. 지금 선거법하고 예. 지금 야합을 일으키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목이 보이는 예. 시점이기 때문에 그 예.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가 내려놓을 수가 없죠. 야당의 알겠습니다. 역할은 그런 의심이 있을 때는 그거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300석 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 다음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부의될 듯하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걸 이제 부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부의 강행 요청에 문희상 의장 고심 끝 수락할 듯하다. 한국당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여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오늘 사안까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좀 오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선 의원께서는 뭐 이 사안까지 감안하셔서 의원 숫자 지금 10% 늘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뭐 동조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면 되게 반대가 높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정성을 넓힐 수가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그 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중앙당이 각각의 의원을 장악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소수의 국회의원이 있다 보면은 예. 그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로비가 집중되면서 이 사람들의 특권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특히나 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예. 많이 적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빌어보더라도 늘릴 수도 있는데 예.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지금 소수다 보니까 특권이 너무 강하고 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예. 국회의원의 특권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예.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선이에요. 이제 의원 정수 늘리는 정서 그리고 오늘 저 본회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좀 이게 같이 섞여 버리니까요. 뭐 국회 또 치열하게 오늘 하루 종일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는데요.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한 군데 실렸습니다. 보시죠. 정시든 수시든 요즘에 정시 수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뭐 퍼센트까지 해서 뭐 5대5로 하느냐, 뭐 4대6이냐 뭐 나옵니다. 아무튼 정시든 수시든 어차피 웃는 건 학원들. 그러니까 웃는 게 이 정책을 하는 정부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학원들이 웃는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여기 보시면 과거 얘기까지 쫙 설명이 돼 있습니다. MB 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입학사정관제 강화, 스펙 쌓기, 그러니까 스펙 쌓냐고 학원들도 잘 됐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학종엔, 그때는 학종에 또 초점이 맞췄는데 맞춤 내신 학원이 떴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땐 요새 국어 어렵게 나온다 그러죠, 수능에. 그러니까 국어하고 몸값 상승. 이거 뭐 줄 서지 않으면 학원 못 다닌다는 얘기까지 무슨 그 일당이, 줄 서는 일당이 시간당 15,000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시 확대 방침이 정해졌고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학원들 움직이 납니다. 윈터스쿨 문의 쇄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바꾸고 고쳐봐야 웃는 건 학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에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오늘도 뭐 보면 지금 최근에 학원가가 들썩들썩한답니다. 저렇게 확인해 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달 뭐 11월에 이제 입시 제도를 좀 발표할 텐데 이재용 전 의원. 뭐 어떻게 바꾸든 학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게 기존의 학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학원들이 움직이고 그걸 또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사교육만 또 번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 정시 확대 환영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원들은 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예. 특히 지금 정부에서 나온 다른 안, 특히 2025년인가요? 예. 지금 자사고, 외고 이런 것들을 일부 다 이제 알잖아. 예.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강남 8구가 다시 8학군, 예.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 걱정들이 되고 있어요. 이미 부동산 가격 그것을 상해서 예.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서 학원들의 이 생존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떤 예. 정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가 큰 숙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입시 제도를 바꾸면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한다였는데 바꿀 때마다 오히려 지금 보셨죠? 사교육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검찰 개혁이 법무부 산하입니다. 검찰 정보 수집 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적발 가로막는 거냐 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표적 수사,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이 정보 수집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 사무규정 즉시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좀 황당하다. 검찰 눈 멀게 하고 귀 막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같은 예. 데 반부패 수사부 같은 데서는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사회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 정보 보고를 받는 형태로서 정보 수집을 좀 하죠, 수집을 검찰 하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 뭐 검찰뿐만이 아니라 예. 경찰도 과거에 정보 기능 같은 것들을 많이 줄였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정원도 국내 파트 정보 기능을 다 예. 있었는데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하는 쪽에서 과도하게 정보 수집 쪽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뭐 일종의 하명 수사 같은 걸 정권에 입맛에 맞추는 걸 할 수도 있고 또 그 조직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정보 분야들을 모든 영역에서 다 줄여가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 특히 수사권 자체를 직접 수사를 좀 줄이겠다라는 예.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러운 흐름 내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도 좀 줄이겠다는 건데 있던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누구들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라도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부패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걸 검찰이 맡을 거냐, 아니면 뭐 공수처가 처리되면 공수처가 처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더 신경을 써주면 되죠. 검찰이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 부작용은 없냐, 예.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요런 부분도 이게 또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검찰 내부에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나라막 소식입니다. 보시죠. IS 수색의 제거마저 트럼프 원맨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그러자 유럽은 보복 테러 긴장이다. 이걸 해놓고요 성과를요 시시콜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작전 내용 밝혀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요 러시아에는 이 작전을 알려줬는데 또 막상 의회에는 또 안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트럼프 원맨 쇼 오히려 유럽은 보복 테러 긴장이다 돼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지금 준비된 후계자 카르다시 IS 재건 노린다. 지금 IS 수계가 제거됐는데 후계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또 테러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버스 여행입니다. 여기 이제야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간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법적 근거가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 13년 만인데요. 평범한 일상이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 되는 날,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태그는 아빠에게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에 답장이 온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4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에게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번호로 계속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한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역시 5년 전 딸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고 전했는데요. 진짜 아빠와 딸은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인연도 다 있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컴백입니다. 현재 시간 27일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4년 만에 정계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돼 아르헨티나에서 선거로 뽑힌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부가 대통령을 지낸 첫 사례가 됐는데요. 집권 8년 후 퇴임한 그녀는 한때 부패 혐의 등으로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이렇게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영부인에서 대통령이다 다시 부통령까지. 국민의 신망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권력의 화신인 걸까요? 지켜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